구불구불한 운하들, 계단처럼 겹겹이 쌓인 극지 지형,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이 화성의 대기 밀도가 한때 높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니까 운하들이 왜 있겠어요? 전에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대기 밀도가 옛날에는 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극지 지형 이런 것들도 이제 대기 밀도가 높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지형이라는 거죠. 이 기체들은 화성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기 밀도가 높았다라는 것은 기체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 기체가 지금 어떤 형태로든 화성에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중 일부는 지표면에 암석과 화학적으로 결합했고 또 일부는 지표면 아래 얼음 안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일부는 지표면에 암석과 화학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대기 중으로 나오지가 공기 중으로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지표면 아래 얼음으로 갇혀 있다. 얼음으로 있기 때문에 이게 액체 상태로 안 있는 거다. 또는 기체 상태로 안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은 현재 극관의 얼음 덩어리 속에서 모여 있을 것이다. 그 높은 대기 밀도를 이뤘던 기체들이 지금 어디 갔겠느냐? 극관 안에 들어있을 것이다. 지금 얼어 있는데. 그래서 외계 행성의 환경을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것을 일반적으로 지구화라고 한다. terraforming. terra가 뭐예요? 땅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식민지화처럼 하는 거죠. 훨씬 기술이 진보된 미래에는 화성의 대기압을 증가시키고 물을 액체 상태로 존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극관에서 녹아내리는 물을 따뜻한 적도지대로 운송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희망을 가져본다라는 거죠. 화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지구랑 비슷한 여건인 줄 알고 거기 생명이 살지 않을까라고 해봤더니 실제로 가서 이제 탐사를 해보니까 문제들이 꽤 많더라. 근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최소한 화성에서 미생물을 발견하게 되든 아니면은 지구에서 생물을 데려가든 생물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희망찬 얘기를 한 겁니다. 아이고. 자, 그럼 이제 목성토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목성형 행성들,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들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도 이제 배경 얘기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혁명적인 네덜란드 공화국의 17세기는 범선을 이용한 항해와 발견으로 상징된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17세기에 범선으로 항해를 했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를 발견했다 이런 거죠. 강력한 스페인 제국의 지배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해방된 직후에 이게 종교 전쟁 후에 일어난 일이죠. 네덜란드는 당시 유럽의 그 어떤 국가보다 적극적으로 계몽주의 사조를 받아들여 합리적이고 질서 정연하며 창의적인 사회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사회, 스페인 같은 경우는 가톨릭이니까 가톨릭 국가는 이제 보수적인 그런 사회인 거죠. 근데 네덜란드는 이제 계몽주의를 받아들이고 합리적이고 질서 정연한 그러니까 뭐예요? 개신교, 신교도들이 있는 곳이죠. 정부와 민간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네덜란드 공화국 동인도 회사 이게 이제 세계 곳곳에 오지로 선단들을 파견했어요. 거기서 희귀물품을 구해다가 비싼 값을 받고 유럽에 되팔아서 많은 이윤을 챙길 수 있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네덜란드는 사상의 자유를 존중했다. 유럽 출판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외국어 저작물의 번역 출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서적도 네덜란드에서는 출판이 허용됐다. 사상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있었다. 갈릴레오는 네덜란드 사람이 설계한 스파이글라스를 개조해서 그의 첫 번째 천체 망원경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망원경. 근데 이제 스파이글라스는 이제
그냥 지구에서 지형지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망원경인 거죠. 그걸 개조해가지고 갈릴레오가 천체 망원경을 만들었다. 레벤후크의 현미경은 재단사들이 옷감의 품질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사용했던 확대경을 개량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재단사들이 확대경을 가지고 이제 뭐예요? 옷감의 품질에 문제가 있나 없나 요거를 이제 살피던 것을 가지고 이제 현미경을 만들었다. 그래서 레벤후크는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발견했다. 크리스티안 하위언스 이 사람은 충분히 끓여서 완전히 소독한 물에도 미생물이 서서히 증식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그리고 미생물들은 충분히 작아서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었다. 그리고 떠다니다가 물에 내려앉아 번식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생명의 자연 발생설의 하나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당시는 생명이 그냥 어디서 생기는 거냐, 아니면 꼭 외부에서 유입되어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크리스티안 하이언스는 끓여서 완전히 소독한 물에 미생물이 서서히 증식했는데 이것은 거기서 생긴 게 아니라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들어간 거다라는 그런 설명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17세기 초에 개발된 현미경과 망원경은 인간의 가시 한 개를 아주 작은 것으로 그리고 아주 큰 영역으로 각각 확장시켰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겠어요? 지금 목성이나 토성 같은 데는 우리가 지금 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측을 해야 되는데 관측 장비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었나, 발명이 되었나 이런 역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티안 하위언스는 유리를 직접 갈아서 청체 망원경 제작에 필요한 렌즈를 만들기를 좋아했다. 한 번은 5m 길이의 굴절 망원경을 제작했다. 5m 길이라는 것은 렌즈의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그는 에라토스테네스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구 외의 다른 행성의 크기를 측정한 첫 번째 인물이며 금성이 구름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다는 사실을 맨 처음으로 추측한 천문학자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우리가 저번에 뭐라고 배웠어요?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지구의 둘레를 계산한 거죠. 그래서 지구 외의 행성의 크기를 이제 측정한 사람이 크리스티안 하위언스다. 에라토스테네스를 이어가지고 화성의 표면 특징을 이제 지도로 그려서 남겼고, 그 다음에 그런 표면 특징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해가지고 화성의 자전주기가 지구와 비슷하게 24시간 정도라는 것까지 측정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체 망원경을 만들어가지고 관측을 해본 결과 표면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자전주기를 알아냈다라는 거죠. 화성의 자전주기를. 토성이 여러 겹의 고리로 쌓여 있고 특히 그 고리가 토성 표면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 토성 주변에 이게 원반이 있죠, 고리. 근데 이게 토성하고 닿아 있지 않구나까지 이게 봤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세하게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토성의 위성 중에서 가장 큰 위성이자 태양계에서 둘째로 큰 타이탄을 발견했다. 그래서 크리스티안 하이언스가 천체 망원경을 발명해가지고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을 발견했다. 토성의 가장 큰 위성. 중세 기독교 철학자들은 천구가 지구를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결코 무한대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 천구를 상상했죠. 지금도 천구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거는 그냥 상대적인 보기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고, 옛날에는 정말 천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천구를 따라서 천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자, 지금은 이제 천구가 우리가 이제 어떤 겉보기 그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쓰는 개념일 뿐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별들이 천국에 붙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3차원적으로 막 이렇게 있다는 건 아는데, 옛날에는 여기 진짜 천구에 붙어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무한대일 수 없다. 천구가 유한한데 어떻게 우주가 무한하냐라고 주장을 했다. 그들은 무한계의 세계는 말도 안 되고 여러 개의 다른 세계, 심지어 단 한 개의 다른 세계도 존재할 수 없다고 했다. 여기 말하는 세계는 뭐냐면 태양계를 말하는 거예요. 태양계나 행성계. 도는 것이 하늘이 아니라 지구라는 사실의 발견은 우리로 하여금 지구의 유일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게 했다. 자, 하늘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 그럼 이런 거 다른 데도 있지 않겠냐. 우주가 그렇게 넓은데 이걸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지구 이외의 장소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훌륭한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게 했다. 하위안스는 우주 너머에 또 다른 태양들이 있을 것이고 있을 것이라고 다중세계의 실제성을 받아들였다. 태양계가 또 있을 것이다. 그러한 별들이 우리 태양계와 같은 행성계를 거느리고 또한 그 행성들에는 생물이 살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크게 봤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목성 주변에 있는 갈릴레오의 위성들은, 갈릴레오가 발견했으니까 갈릴레오의 위성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그 크기가 거의 수성과 맞먹을 정도다. 목성에 있는 위성들은 수성 정도의 크기다. 우리는 그들의 크기와 질량으로부터 밀도를 계산하고 밀도에서부터 각 위성의 구성 성분을 이제 추정할 수가 있겠다. 예를 들어서 뭐 암석이 물보다 밀도가 크겠죠. 가장 안쪽에 들고 있는 이오하고 유로파는 주로 암석 성분이다. 바깥쪽에 가니메데와 칼리스토는 이보다 훨씬 낮은, 그러니까 얼음과 바위의 중간 정도의 밀도의 물질로 이루어진 위성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얼음과 바위로 된 바깥쪽의 위성도 지구의 바위들처럼 열을 발생시키는 방사능 물질을 함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바위가 있으니까 방사능 물질을 함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위성들에는 방사능 붕괴 과정에서 발생돼서 수십억 년 동안 내부에 축적된 열 에너지가 표면으로 이동하여 외부로 방출될 수 있는 효율적인 냉각 메커니즘이 없다. 그러니까 방사능 붕괴로 이제 열이 생기는데 그게 외부로 나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에 안에서 축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메데와 칼리스토 내부의 얼음은 대부분 액체 상태의 물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밀도로부터 가니메데와 칼리스토가 얼음과 암석의 중간이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방사능은 붕괴는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열이 생길 텐데 열이 밖으로 못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부의 얼음은 대부분 액체 상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